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먼트 유진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기업의 내재 가치는 과연 투자의 대가들은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재무제표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별 재무제표의 이해. 제가 이제 크게 3개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코스닥의 대부분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 특히 바이오, 그리고 제조업, 나머지 수주업,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챕터고요. 산업별로 재무제표가 다른 이유가 뭔지는 이제 알아야겠죠. 이제 그걸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재무제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뭘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수주업입니다. 제가 수주업을 꼽은 이유는 요즘 남북 경협 섹터라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건설 주들이 굉장히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주를 하는 사업들의 재무제표는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뭘 조심을 해야 되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성입니다. 왜 산업별로 따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왜 그럴까? 산업별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기존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바이오 의약품들이 이제 특허가 끝나게 되면은 그거와 유사한, 이제 시밀러가 영어 단어로 이제 유사한이죠. 유사한 약품을 생산을 합니다. 따라서 제약회사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다르게 봐야 한다.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군마다 원가 구조가 다르다. 제가 앞서서 제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B2B, B2C.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B2B는 산업과 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B2C는 고객한테 직접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B2C 같은 경우에는 B2B랑 다른 게 뭐냐면, B2C 기업들은 이제 고객들한테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유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 재무상태표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뭐 판매비와 관리비의 또 비중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재무 구성이 좀 다르다. 자, 다음으로 경기 민감도, 환 위험도 등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 자, 경기 민감도는 다 아실 겁니다. 경기에 민감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 위험도. 자, 매출 비중이 부문별로 잘라봤더니 A라는 부문은 우리가 해외에 보통 수출을 많이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환 위험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 A라는 부문은. 따라서 환 위험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제 산업별로 재무제표를 왜 봐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예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라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주석입니다. 자, 여기 환율 변동 위험 관리가 있네요. 당사는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놨죠. 자, 어떤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었냐? US 달러, 유로화 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외화예금을 유지 관리하며 원재료 매입 결제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왜냐하면 얘네가 이걸로 이제 환 위험을 해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회사 나름대로 환 위험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 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당사가 환율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놨죠. 자, 이 기업은 한번 우리가 모르는 기업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환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 부중이 해외로 나간다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영향을 주는 요인, 환율과 금리, 이건 이제 연동되는 개념인데 환율과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요소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위험을 얘네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통계청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수출입 통계가 나옵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입이 어떤 식으로 변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통계청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에 대한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도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산업군에 속하는 경쟁사와 상대적인 비교가 없기 때문에 주각이 더 크게 반영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A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시총이 예를 들어 1조가 된다고 해볼게요. 자, B라는 기업은 시총이 3천억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규모가 달라요. 근데 같은 산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자, 보통 재무 비율로 이걸 많이 극복을 해내는데, 산업 통찰력이 없다면, 이제 어떤 재무 비율을 더 가중치를 둬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업 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먼저 알아두시고요. 개별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어 투자를 보류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투자 수익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개별 기업의, A라는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은 밝습니다. 하지만 A라는 기업의 어떤 전망이 나아졌어요. 자, 이 기업만이 하고 있는 어떤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산업이 있는데, 진입 장벽이 낮아서 들어왔다고, 이제 경쟁사가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같은 산업군이지만 A와 B는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음식료 사업을 예로 들면 A라는 기업은 과자 같은 걸 하고 B 기업은 주류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같은 음식료 사업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해당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자, A 기업이 속한 어떤 산업군 내에 어떤 특정 부분에 경쟁사가 들어왔어요. 그럼 A라는 기업의 내재 가치만 떨어질 뿐 B 기업은 꾸준히 상승을 하겠죠. 이런 투자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야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달라지겠죠. 산업별로 중요하게 봐야 할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 자, 제가 앞에서 수주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주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업만의 개정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수주업에 대한 재무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수주업의 투자를 아예 못하거나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수익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산업이라면 산업 발전을 주도할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 이 어떤 A라는 특정 산업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밝대요. 근데 왜 밝은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 주도적으로 이끄는 1등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우량 기업, 1등 기업, 큰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주도할 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것은 통찰력에서 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업에 대한 통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가 왜 통찰력을 키워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약과 바이오 산업의 재무제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업이란 먼저 뭘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허가된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다. 자, 여기서 의약품이죠. 자, 여러분 이제 두통이 심하시면은 이제 T 약을 먹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다들 아실 거예요. T가 뭔지. 이런 거를 의약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이오 시밀러랑은 달라요. 이걸 의약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약산업의 재무제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볼게요. 원재료. 이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가 되겠고, 인건비, 경비 등을 투입해서 약을 만들겠죠. 거의 제조업이랑 비슷하죠. 제조업도 원재료를 구입해서 인건비가 들고 경비까지 다 포함돼서 매출 원가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제조업과 비슷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약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그냥 이제 아프시면 약국 가서 저 이렇게 아파할 때 약사가 주는 그 약이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럼 전문 의약품은 뭐냐? 보통 얘를 제가 이제 수면제로 많이 두는데,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본인의 재량에 의해서 이제 환자한테 건넬 수가 없죠.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걸 전문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수입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해외 제약 기업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아서 수입을 해 와서 파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상품과 제품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의약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 자, 제약업의 매출 부분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서 다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상품의 마진율은 정말 작습니다. 제품,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마진율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니 매출 원가 차이가 굉장하네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상품은 이제 해외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그 회사의 특허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것까지 전부 다 사와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상당히 많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직접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상당히 낮죠. 고로 약은 원가가 상당히 적게 드는,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60% 이상이 되는 이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해당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는 한미약품의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명을 언급을 한다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메디톡스. 그 보톡스로 유명한 이제 메디톡스라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제품 매출액이 이제 1억 6,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죠. 1,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보니 매출 총 이익률이 90.7%다. 이 말은 이 기업은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가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약업에서 약을 만들어서 판다 한다면 보통 이런 매출 총이익률이 쉽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제약업에 투자를 진행할 시 우리가 유의할 점을 한번 볼게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는가, 수익 구조의 탄탄함, 그리고 효율적인 R&D 비용, 자, 매출액 대비 개발비, 연구비. 제가 앞선 강의에서 제약업이나 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할 때 개발비나 연구비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구조가 탄탄해야 개발비, 연구비에 좀 더 쉽게 현금을 쓸 수가 있겠죠. 주주들이나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제약업들이 수익 구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수익 구조가 정말 탄탄함이 보여지겠죠. 자, 주석에 적혀있는 개발비, 연구비 등 R&D 비용을 보수적으로 책정했는가. 자, 개발비나 연구비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데 기업 내부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IFRS의 특징인데 회사의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회사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회계 준칙을 계속해서 바꾼다, 뭔가 연 단위로 계속 바꾼다 하면 그 기업은 안에 뭔가가 있는 거겠죠. 이거를 이렇게 안 바꿨을 시에는 적자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식의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R&D 비용의 보수적 접근.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개발비, 연구비의 비용화, 자산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용화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압력을 가하고 있죠. 자산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비용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화를 하더라도 그 기업의 수익 구조를 해치질 않습니다. 이런 사태는 보통 바이오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특히 주의해서 볼 것 했는데 이건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A라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제약업인데 이제 아래로 종속회사가 뭐는 B, C, D, E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약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 기업은 원재료를 B, C, D, E에 독점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 기업의 매출을 올리려면 원재료를 띄워버리면 되겠죠, 가격을.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 B, C, D, E는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B, C, D, 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 총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약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기업을 지주사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뭐 원재료를 납품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대주주 일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수익률이 이제 낮아지면 안 돼요.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하지만 숫자 장난치기 가장 좋은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바이오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그 시총 상위권 대부분이 바이오 업종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 관련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직접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하는데 딱 말만 들어도 어려우시죠? 그럼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워렌 버핏도 그랬죠. 내가 직관적으로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 바이오는 모릅니다. 이거는 전문 의사가 와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 산업은 잘 모릅니다. 이거 안다 그러면 거의 전문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다음에 해당 업종에서 근무를 해야 좀 알겠죠. 모르면 안 하시면 되고 이제 저도 너무 깊게 파고들진 않을게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훑어갈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 약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바이오 신약. 신약은 말 그대로 그냥 여태까지 시판되지 않은 그냥 새로운 약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개발하는 복제약이다. 그래서 앞에 시밀러라는 말이 붙는 거다. 자, 그리고 바이오 베터. 이게 베터라는 게 영어로 better. 조금 더 낫다가 됩니다. 지조합 DNA 기술을 응용해 만든 바이오 신약의 효능 등을 개선시킨 바이오 의약품이다. 조금 더 낫다를 표현해서 이제 바이오 베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바이오 기업들 특히 이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을 할 때 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이제 콜옵션 가격 등이 콜옵션 가격이나 혹은 그 자회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이건 좀 회계 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살짝 바꾸면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적자 기업입니다. 자, 이런 큰 기업이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자, 다음. 기업별 기술력에 대한 낮은 이해도. 자, 워런 버핏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기업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빠르게 직관적으로 왜 이렇게 됐어 하고 대응을 쉽게 못하세요. 왜냐하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요. 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들이 거의 없는 만큼 임상 내용을 속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기업에 상장된 대부분의 바이오 업종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이 뭐 일상에서 뭘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뭐 이런 내용을 공시를 하더라도 안 읽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속일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랑 조금 짝짝꿍해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상실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 사실을 공지하지 않음. 굉장히 악덕한 행위인데 모르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공시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투자를 진행하겠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 다른 곳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주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락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모르면 그냥 투자를 안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연구비와 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부분 모릅니다. 연구비랑 개발비를 어디 썼다고 이제 명시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몰라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바이오 업종이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요 기업들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업종만 제가 조금 알고 있지 저는 그래서 투자 안 합니다. 진행을 보통 안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꼭 가슴 깊이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수익 기회를 좀 놓치더라도 안전한 게 낫습니다. 안전한 게 낫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 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5번째 경쟁기업입니다.
자, 경쟁 기업이 신약을 선출시하면 이제 임상 3상 다 통과해서 FDA 승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이 선출시되면은 투자 금액 회수가 힘듭니다. 왜냐? 이미 경쟁 기업이 이만큼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 약 먹으면 되는데 누구 들어와서 다른 약을 갖고 왔다고 해서 이 약을 먹는다는 보장도 없죠. 따라서 투자 금액 회수가 힘들다. 근데 이 투자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임상, 여기 나와 있듯이 1상, 2상, 3상, 그리고 판매 승인 신청까지 거치는 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따라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이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그 금액을 회수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누가 선출시를 하는지 어떻게 아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릅니다. 임상이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고 이게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임상 실험에 대한 정보조차 찾기 힘들다. 이게 뭐 미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진행도나 결과 같은 거를 이제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한테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것도 영어고, 그리고 영어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힘듭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자, 진입장벽.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건데 임상실험에 대한 오랜 기간, 낮은 성공률 대비 후발주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이게 들어올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의약품을 다 알고 있고 이게 혁신적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다 라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후발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B라는 의약품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A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아래는 저희가 이제 평균적인 수치를 가져온 건데요. 자, 판매 승인까지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임상 1상 성공률이 9.6%입니다. 그럼 9.6%의 확률을 뚫고 이상을 들어갔어요. 그럼 이상을 통과할 확률은 15.2%입니다. 그리고 또 통과한 애들끼리 막 임상 실험을 해요. 그래서 임상 3상 통과 확률은 좀 높네요. 왜냐면 1상 이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확률이 높아진 상태겠죠. 자,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FDA 승인까지 통과하는데 확률이 85.3%입니다. 자, 다음은 차상위 단계까지, 그러니까 임상 1상이 통과해서 2상까지 갈 확률이 63.2%. 좀 높네요. 근데 2상에서 3상 갈 확률은 30.10%. 3상이 완료가 되는 확률은 58.1%. 꽤 높죠. 이거는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1상, 2상까지 어느 정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FDA 판매 승인은 뭐 어차피 똑같고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1.5년, 2년, 3년, 반년. 다 더하면은 5년, 6.5년, 한 7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수치다. 자, 어떤 기업이 임상 1상을 시작을 했답니다. 주가가 막 올라요. 그럼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임상 1상이 통과가 돼서 어느 정도 이 기업의 매출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7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8년 걸리겠네요. 이게 만약에 맞는 수치, 정확한 수치면 그 다음에 매출,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8년 가까이 되겠네요. 8년 기다리시려면 이 확률을 뚫고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할 좋은 기업을 알고 계시면 8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가가 뭐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버텨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버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실 거면. 근데 내가 모른다. 그럼 또 말씀드립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무형자산. 제가 그 예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의 이제 R&D 비용을 자산화하는 회계 처리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보통. 자, KIFRS,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의 무형자산 인식 기준은 자산의 인식 기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식별 가능성. 자,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통제 가능성.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의 가능성. 미래에 이 기업에 돈을 갖다 줘야 된다. 라는 세 가지를 이제 기준을 통과를 하면 무형자산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상개발비 인식을 합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 바이오들은 자산화 처리한다. 근데 보시면 여기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죠.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경상개발비,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왔네요. 그럼 이건 자산화를 한 게 아니고 비용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양호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오 기업인 듯 보입니다. 자, 무형자산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타 무형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네요. 이 쭉 금액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석으로 살펴가 볼게요. 과연 이 무형자산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자,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추정하고 해서 이제 쭉 우리는 KIFRS 한국저택국제회계 기준을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쭉 적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개발비가 있네요. 같은 기업이거든요. 개발비가 있네요. 어느 정도 부분은 자산화를 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발비는 추정 내연용수가 5년이래요. 5년이랍니다. 기타 무형자산도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상각을 한다. 그러니까 쭉 가치가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서는 한 7년 정도 되는데 그것보단 짧지만 굉장히 깁니다. 이게 실제 매출로 잡히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절대 뭐 어디 가서 뭐 소문 내셔도 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위험도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재무제표 특징 그리고 뭘 봐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면 그냥 투자를 안 하시면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제 제조업부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